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스 운전 자격 시험 13강 안전운행편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진도를 나가기 전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 등에 대한 답변 등을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중에 있는 문제집 등을 사지 않아도 이 강의만으로 합격하는데 충분한가? 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나 문제집 등을 정독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도와 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도와 양에 있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나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심도가 있고 양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제가 드리는 강의는 해설이나 암기가 특히 오고드는 문제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문제집 등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즉 제가 드린 이 강의는 심도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전체 커버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태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생의 직업 또는 배워서 일생 동안 사용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느 정도의 공력을 들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후일 그 자격증에 대해서 아주 쉽게 따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태도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격증을 사용하는데 그리 오래가지도 못하며 발전도 못하고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충분한 공력을 들이셔서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오래가고 발전하고 유용합니다. 참고로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이 시험을 합격하고 뭐 바로 시내버스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버스를 갖춰서 가실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실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은 수령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문제집을 구입하는데 10,000원, 20,000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또 일생의 직업이었던 한동안 직업으로 삼을 것인데 일주일을 더 공부한다 한들 그것이 그렇게 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시고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버스,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들어가셔서 이제 운전 업무를 하시다 보면 지금 배우시는 이러한 그 뭡니까? 과목들이 새록새록 살아날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공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태도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셔서 버스 기사로서 운행하시는 동안에도 이러한 공부하는 태도를 견지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속된 회사에 아마 간부직으로 앉아서 많은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훈련하거나 감독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하는데 이러한 강의와 이러한 그 시험 공부하는 이 기간이 매우 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현혹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행 중에 갑자기 빛이 눈에 비치면 순간적으로 장애물을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야간 운행 시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직접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시력이 상실되는 현상, 이것이 현혹 현상입니다. 증발 현상은요,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서 중간에 있는 보행자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 있는 사람이 증발해버린 것 같이 안 보이는 현상. 현혹 현상은 단순한 현상이라면 증발 현상은 현혹 현상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특별히 마주오는 차에 강한 헤드라이트 빛이 비치면 눈앞에 안 보여버리는 것, 그 자체는 현혹 현상이고 거기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사람도 안 보여버려요. 증발된 것처럼. 이걸 증발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보행자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발돼 버렸다. 이걸 증발 현상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음 기피 지각입니다.
눈의 물체의 거리를, 여기서 저기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일체시라고도 하고 이것을 깊이 지각이라고 합니다. 즉 거리 지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어두운 곳이죠. 깊이 지각 능력은, 즉 거리를 지각하는 능력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운행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느껴진다든가 이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야간에 대향체 전조등, 눈부심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잘 볼 수 없게 되는 현상. 그냥 헤드라이트 불빛이 앞이 안 보인다 라고 하면 현혹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발된 것처럼 보여버린다. 안 보인다. 보행자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증발 현상이라는 것이죠. 네, 교통사고의 여러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인적 요인이죠. 차를 끌고 도로로 나가서 운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 요인, 차량 요인, 도로 요인. 그 다음에 도로를 끌고 나가면 내 차만 있는 건 아니죠. 주위에 여러 차라든가 뭐 사람 지나다니고 이런 건 이제 교통환경 요인입니다. 그래서 도로 요인과 교통환경 요인을 묶어서 도로 및 환경 요인 뭐 이렇게도 하고요. 어떻든 사람, 차, 도로 그리고 나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여러 차량이라든가 이런 환경 그래서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요인, 교통 요인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인적 요인은 먼저 신체 생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신체 생리적 요인, 운전하는 그 운전자의 신체 생리적 요인입니다. 태도 요인은요. 그 운전자의 태도 요인입니다. 그가 운전하는 태도, 사고에 대한 태도,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태도를 가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단속에 대한 태도, 뭐 이렇게 하다 걸리면 걸리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죠. 예, 이런 거는 사전에 예,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못을 박듯이 자기 자신에게 인지를 시켜야 합니다. 내 일생에 단 하나의 접촉사고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떤 면에서는 그 암시적 효과라도 해서 지각을 시켜줘야 합니다.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몰라도 못 된다.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다. 이런 태도는 다 좋지 않습니다. 이건 다 태도 요인입니다. 사회 환경 요인. 야, 그 운전하는 사람의 그 직장에서의 근무 환경 너무 열악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가정 환경 맨날 뭐 부부싸움하는 이런 것들은 다 그 안 좋죠. 그다음에 주행 환경에 대한 친숙성. 예, 갑자기 남 모르는 곳에 가서 길 찾기도 바빠 죽겠는데 운전하다 사고 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환경에 대한 친숙성도 어, 여기에서 인적 요인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운전 기술 요인. 그 사람의 운전 미숙이라든가 차량 기능에 대한 무지 이런 건 다 뭡니까? 그 사람 운전자에 대한 인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타고 다니는 차량, 차량이 예를 들면 뭐 특수의 어떤 기능이 있다든지 불법 개조를 해서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다 차량 요인이죠.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뭐 과적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량 요인에 있어도 화물 적재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 도로 요인, 도로 구조가 뭐 나선형이라든가 또는 급경사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고 날 확률이 높은 도로죠. 그 다음에 안전시설에서 신호기도 없는 도로라든가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아주 거친 곳이라서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그런 도로라든가 도로 요인이죠. 교통 환경 요인, 자연환경, 그날의 기상, 일과, 그다음에 교통 환경, 갑자기 교통량이 많아졌냐 또는 그 보행자들이 많은 그런 그 도로인가. 그다음에 교통 사회 환경, 운전자 보행자의 교통 도덕이나 교통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 이런 것도 교통 사회 환경일 수 있어요. 구조 환경, 예, 정비사가 점검 및 수리하는 그런 환경 등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차량 점검에 대한 그런 그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교통사고의 여러 요인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도로 요인, 사회 환경 요인,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답은 어느 정도 보이시죠?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죠. 운전자. 운전자의 그날 생체 리듬이 어떤가?
가정에서의 뭐 불안은 없었는가? 뭐 여러 가지 운전 미숙은 아닌가? 이런 다 인적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적 요인입니다. 다음 교통사고의 원인 중 인적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이냐? 신체 요인, 태도 요인, 도로 상태 요인, 사회환경 요인. 답은 그냥 들어왔죠? 네, 도로 상태 요인이 아닙니다. 그 운전하는 사람의 신체, 운전하는 사람의 태도, 운전하는 사람의 사회환경 요인. 이것은 다 인적 요인이죠. 4번입니다. 교통사고의 인적 요인 중에서 사회환경적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근무환경, 신경성 질환, 주행 환경에 대한 친숙성. 자, 이거 다 인적 요인입니다. 인적 요인인데 그것이 생리적 요인이냐, 어떤 태도 요인이냐, 또는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적 요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어느 정도는 보이셨죠? 네, 신경성 질환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신체적 생리적 요인입니다. 그 몸 상태 컨디션이 어떠냐,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냐. 예,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신경성 질환인 간질의 어떤 그 발작 증세가 나타났다. 큰 문제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신경성 질환의 문제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신체적 생리적 요인입니다. 나머지는 사회 환경적 요인입니다. 5번입니다. 교통법규 및 단속에 대한 인식, 태도와 운전 상황에서의 위험에 대한 경험 등은 교통사고 요인 중 어떤 요인에 속하냐?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요인, 사회 간접 요인. 자, 그 사람의 고통법규를 얼마나 알고 있냐? 단속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냐, 중하게 여기냐? 태도와 운전 상황에서 위험 등에 대한 경험, 이런 경험이 전무하냐? 아니면 이런 그 경험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냐? 이것이 교통사고 요인 중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이죠. 운전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죠. 인적 요인입니다. 버스 교통사고의 유형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회전 중 주정차된 차량 또는 진행 차량이나 보행차 등과의 접촉사고. 주로 버스에서 이런 사고가 문제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내륜차, 외륜차의 문제겠죠. 2번 회전 급정거 등으로 인한 차내 승객 안전사고. 예,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운전하게 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회전과 급정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승용차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돼요. 승용차야 자기하고 자기 가족 탔다 급브레이크 밟아도 큰 문제일 거 없어요. 그렇지만 버스는 그렇잖아요. 바로 탄 사람 또는 내리려고 일어선 사람 급정거 밟으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나뒹굴어 버려요.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거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이러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시내버스 내에서 차내 승객 안전사고입니다. 뒤금 구르고 주저앉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절이 이상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겁니다. 6번에 2번. 회전 급정거 등으로 인한 차내 승객 안전사고입니다. 사고의 위험이 줄어드는 개인의 주행거리로서 맞는 것은 즉 어느 정도를 주행해야 사고의 위험이 줄어드는가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답을 말씀드린다면 10만 킬로입니다. 10만 킬로가 갈 때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사고가 줄어들더라. 개인의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를 넘으면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요. 주관적 안전과 객관적 안전이 균형을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내가 볼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보니까 이게 왜요? 객관적 안전이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만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운전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안전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안전과 객관적 안전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런 어떤 그 주행 거리를 어느 정도 돼야 이런 게 쌓이냐 이러고 보니까 10만 킬로 정도는 그래도 주행을 해야 이런 그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경지에 가더라 이런 말이죠. 8번입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운전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과잉 조작에 의한 사고. 맞죠?
소심한 운전으로 교통지체 유발. 초보 운전자가 이렇죠. 소심한 운전. 좀 빨리 빼줘야 할 곳에서 못 빼주고. 그래서 교통지체 유발하죠. 시력 저하, 졸음 등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그렇죠. 이건 음주운전이 가져올 수 있죠. 2차 사고. 2차 사고 많이 나죠. 자, 소심한 운전으로 교통지체 유발.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소심한 운전이 아니라 대범한 운전이 되죠. 너무 대범해가지고 길 받아버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죠. 9번입니다. 다음은 향전신성 의약품 중 도취감을 낳아서 위험 감염성을 높일 수 있는 것. 뭔가 된 듯하고 그래서 대담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이 뭐냐 이거죠. 진정제냐, 환각제냐, 흥분제냐, 피로회복제냐. 뭐 피로회복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환각제 아니면 흥분제겠죠. 진정제는요. 너무 진정을 시켜버려가지고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지각이 떨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뭡니까? 우황청심환 같은 거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이 너무 막 조급하니까 진정제 먹고 가면 시간 오버해 버린다고 그래요. 그냥 둔감해가지고 도무지 급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진정제는 둔감해요. 여기서는 뭐겠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도취감을 놔서 위험 감염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거는 흥분제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흥분제입니다. 진정제는 반사 능력을 둔화시킨다. 예. 그래서 조절 능력이 약화돼요. 브레이크를 좀 밟아줬는데 예, 빠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진정이 돼가지고. 진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둔화시키고 조정 능력 약화시킨다 그러면 진정제입니다. 환각제는요. 아주 다방면이에요. 인지, 판단, 조작 등 제반 기능입니다. 이거 환각, 왜곡시켜버려 이거를. 그래서 운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도록 해버려요. 예,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나타나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인지, 판단, 조작 등 제반 기능을 왜곡시킨다 그러면 환각제. 뭔가 된 듯하고 흥분시켜서 도취감을 놔줘요. 위험 감행을 하게 돼요. 흥분제. 음, 너무 차분해가지고 진정돼가지고 둔화시켜서 조정 능력도 떨어졌어요. 진정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대형 버스 운전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 대형 버스는 사각 지점이 없도록 특별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아니요. 일단 대형 버스는 어떻습니까? 높고 깁니다. 그래서 높다라는 것은 뭐예요? 밑에 있는 물체들이 잘 안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구나 뒤쪽에 있는 거 길고. 그래서 사각지대가 많다. 이것이 대형 버스, 대형 차량의 단점이에요. 사각지대가 많다. 2번입니다. 대형 버스는 다른 차량과의 거리 유지에 충분한 센서를 부착하고 있어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센서로 인한 감지가 있다. 이 급제동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 승용차는 그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가도 충분한데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를 많이 두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급브레이크를 안 밟게 돼요. 급브레이크를 밟는 날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뒤궁굴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거리를 일반 그 작은 승합차나 승용차가 갖는 거리에 2배, 3배 이상을 이 거리를 가져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다음, 좌우 회전할 때 회전 방향은 일반 승용차와 같다? 아닙니다. 길이가 있기 때문에 내륜차, 외륜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충분한 회전 반경의 각도를 안 주면 우회전할 때 우측 뒷바퀴가 어떻습니까? 길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 다리 깔아버릴 수도 있고요. 예, 회전할 때 좌측 운전석 뒷바퀴가 옆에 있는 차 긁어버릴 수도 있어요.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큽니다. 내륜차, 외륜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4번 앞질기 할 때는 충분한 공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일반 차에 비해서 길이만큼이나 높이만큼이나 충분한 공간 간격을 유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대형 차량은 높고 길어서 사각지대가 많다. 정지 시간이 길다. 왜요? 급정거 못 밟으니까. 움직이는 회전 반경이 크다. 내륜차, 외륜차가 크다는 말이에요. 길이가 길어서 앞지르기 할 때도 충분한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속도,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장치를 무엇이라는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운행기록장치입니다. 예,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버스 기사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이제 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제 뭐 빼가서 확인하고 막 하게 될 거예요. 적어도 버스 한 대에서 몇 개의 CCTV가 돌고 있냐면 보통 한 뭐 7개, 8개 정도 CCTV는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행기록장치에 같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죠. 예. 어떻든 간에 속도, 위치, 방향, 가속도, 주행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장치를 운행기록장치란다. 12번입니다. 교통안전 측면에서 고령 운전자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입니다. 혹시 이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65세가 넘었는데 마을버스 기사라도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음,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경기도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도 학원에 있는데요. 65세, 70세 미만이면 경기도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알아보시고 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령 운전자라고 말할 때는 65세다. 13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 장치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가? 제가 참고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은 잘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공부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3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14번입니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잠시 방향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차로는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차로를 뭐라고 합니까? 가변차로라고 그러죠. 가변차로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